살인 무기다. 사람 목숨 하나쯤 우습게 죽이는 무기다. 살인 무기다. 그 끔찍한 펜대를 이제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그렇다면 우리들이 너희들의 펜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그렇다면 우리들이 너희들의 펜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못다 한 얘기, 오늘 또 영원한 언론인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또 나와주셨습니다. 네. 자, 영원한 기자이고 싶은 송영훈입니다. 오태규입니다. 예. 자, 지난 한 주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집권 여당 V1, V2 간의 싸움이라고나 할까요?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에 사퇴 논란이 있다가 이제 결국에는 봉합이 됐는데 뭐 그 갈등의 계기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 그 봉합 과정이 참 아이러니하고 재밌습니다.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좀 씁쓸합니다. 화나죠. 지금 예. 보는 국민은 화나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봉합 현장이 그 서산 그 화재를 당한 충남 서천. 서천이죠. 네. 서천 재래시장. 거기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 극적인 화해를 마치 그 쇼를 하듯이 했습니다. 이게 국민 눈높이에 이게 맞춰봤을 때 이게 괜찮은 겁니까? 저는 우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봉합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봉합이 아니라 수술하려고 배를 열었는데 너무 끔찍해서 안 되는 거 같아 도로 덮었어요. 이게 무슨 봉합입니까? 근데 그 쇼를 일제가 화해 같은 그런 쇼를 어떤 재난 현장에서 예? 그 예를 들면 220여 개 점포라고 하는데 그 상인들 졸지에 생계의 어떤 터전을 잃고 예? 그러니까 시대에 빠져 있을 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치적인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갈등이 나오면 또 이렇게 서로 갈등을 뭐라 그럴까 조정할 수도 있고 해결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 장소가 자기네 대통령 그 대통령실 있는 용산에서 하든가 당에서 하든가 아니면 또 새로운 음식점에서 하든가 이런 거는 관계없지만 사람이 가장 슬퍼하고 가장 안타까워하고 있는 어떤 재난 현장을 그런 어떤 정치적 그 봉합의 어떤 장소로 선택했다는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무자비함, 비인간성. 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참 이번 사건의 그 본질을 보여주는 거 봐요. 이 정치가 이게 정치적인 거죠. 아니 그죠? 정치적인 게 아니라 이 정치가 정치가 그 국민을 그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거다. 그런 어떤 재난의 장소를 자기네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 배경으로 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세월호 저기 가족들 있잖아요. 희생자 가족들이 농성할 때 옆에 와서 뭐 닭다리 뜯으면서 폭식 비아냥거리는 거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 재난 현장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가기로 돼 있었고, 우리 사진 좀 한번.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1시간 반 정도 원래 늦게 도착하게 돼 있었는데 시간을 앞당겨서 지금 만나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저게 이제 연출 쇼하는 장면인 거죠. 마지막 극적인 뭐 봉합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 국면은 언론 보도로만 나와서 어떻게 싸웠는지 이런 건 정확한 내막은 모르지만 우리가 봉합하는 장면은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있죠? 기다리는 장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눈 맞으면서 기다리는 장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라는 게 예. 국민의 어떤 아픈 데를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그 눈물을 닦아주는 건데, 이를테면 아까 우리 오 선배도 말씀하셨지만 서천에서 큰 재래시장에서 갑자기 큰 불이 났단 말이에요. 예. 그 소식을 듣고 대통령실에서는 먼저 저기서 봉합쇼 하면 되겠구나. 그 생각부터 한 것 같아요. 예? 국민의 아픔은 생각도 않고 지금 자기들이 지금 곤궁에 처해 있는데 이 곤궁에서 빠져나갈 탈출구를 저기서 하면 되겠구나 쇼를. 공궁에 처해 있는 게 맞나요? 곤궁에 처해 있는 거죠. 아니, 지지율이 안 좋아서. 아니 저 사진 한번 봅시다. 저 사진을 보면은 저 한동훈 씨가 있어야 될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피해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피해자 근데 만나면 안 되죠. 피해자들을 의료하는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뒤배경이 다 뭐 화재로 다 화재 현장 저 시커멓게 네. 타갖고 그 무너진 비참한 현장 아닙니까? 울타리 쳐놓고. 이거 보십시오. 네. 내가 보면은 그걸 배경으로 삼아서 자기들끼리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봉합, 타협? 아니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대통령한테 저렇게 아니 그러니까 의계 질서가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걱정하는 저런 모습이 꼭 필요할까요? 저러라고 비대위원장 뽑아놓은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금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제적, 제왕적, 그래서 뭔가 좀 당정 간에 대등한 위치에서 좀 쓴소리 좀 하고 직원 좀 하라는데 저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재난 현장에 2층에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는 들리지도 않고 대통령이 지금 그냥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리에 찬 이 울부짖는 요 다음 사진 좀. 예, 사진을 한번 좀. 이 사진이 저는 굉장히 상징적인데 대통령 온다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아까 대통령은 먼저 현장을 보고 피해자 상인들 만나고 해야 되는데 저기 몇 분을 기다린 겁니까? 한 30분 기다린 거 아니에요? 30분 기다렸다는데요. 네, 눈 맞고. 저 한동훈 위원장은 저기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네? 저 폐허가 된 그 재래시장 앞에서 저 우리 시장 상인들 삶의 터전을 이렇게 이러는데 망연자실하고 있을 텐데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주는 그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아니면 봉합 이후에 우리 자신의 대통령 그 무시무시한 까라면 까야 되는 그 무서운 선배 검사 오시는데 그거 어떻게 되지? 김경규는 왜 그거 말이 앙뚜아네트가 무슨 뭐 난잡한 사상을 얘기해갖고 그거 사실 그건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아니 저 시선 무슨 고민을 무슨 생각 없었을까요? 시선과 그 각도를 보면 전혀 저 화재 현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저쪽 오시는 백마 타고 오시는 그 왕자를 기다리는 그런 어떤 느낌이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화재 현장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사진 연출 때문에 얼굴이 나와야 되니까 그 옆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고요? 그 재난의 현장에 가서 제가 뭐 하는 짓이냐고. 그 재난에 울부짖는 이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인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예? 저렇게 그 상인들은 만나서 얘기도
상인들은 오래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그럼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온 김에 그러면 자기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도 좀 얘기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가버리네. 여기 있습니다. 저기 이분들 밤새 기다리면서 아침도 못 먹고 세수도 못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울부짖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언제 오나 했더니 갔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갔다고 한 순간 이런 사람들이 이게 분노해서 막 하는데 저는 저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슴이 저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면 누가 오라고 했나? 괜히 와갖고 말이야 기다리게 해놓고 우리를 이렇게 말이야 화나게 만들고 그냥 가냐고 오지나 말지 뭐 이런 식의 심정일 건데 그게 90년대 중반에 그 총선에서 당시에 한나라당의 김윤환 그 총장이 충청도 가서 충청도 핫바지 이론을 해서 아주 크게 충청도 사람들이 화난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저걸 보면서 제2의 충청도 핫바지 화났습니다.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생각하는 거예요. 저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이서보다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저 화난 표정하고 밑에 기사 있지 않습니까? 경원들이 빠지네? 우리도 안 만나고 가는겨? 시방 가는겨? 이게 뭐라? 시방? 저도 충청 사람인데 아마 충청도 분들은 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저 화 안 내시거든요. 이게 우리를 뭐 핫바지로 하는겨? 여기 왜 옮겨? 여기 왜 옮겨? 우리 여기 누가 오라고나 했어? 우리가 핫바지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사태에는 진짜 충청도 사람들을 핫바지로 여기는 제2의 충청도 핫바지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청도 아니라 국민을 좀 국민을 핫바지죠. 국민을 핫바지로 국민을 어쉽게 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착해서 그러니까 좀 봉합쇼만 하고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거의 피해 주민을 의료하고 이런 것이 중점이 아니고 자기네를 봉합하는 게 중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농객도 어떻게 재난 현장을 봉합의 어떤 도구 배경으로 쓰느냐 이런 식의 어떤 비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걸 보면서 진짜 이 우리나라 정치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를 지금 이 윤석열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나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그걸 잘 누구나 느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지난 주말 사이죠.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사퇴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긴장이 높아지고 이 비대위 체제가 이제 흔들리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약속 대련이다. 저는 약속 대련 공작이라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약속 대련이냐 그렇지 않고 이제 실제 상황이 굉장히 악화돼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가 갑자기 이제 저런 상황을 연출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약속 대련이라고 할 만한 사정이 어떻게 해서 계기가 됐느냐. 저는 약속 대련이라기보다 생각대로 자기들이 의도했던 방향으로 일이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김기현 대표를 사실은 몰아낸 거잖아요. 몰아내고 이제 비대위 하면서 이제 한동훈을 그렇죠. 데려왔는데 이랬을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에게 이를테면 두 가지 어떤 임무를 준 것 같아요. 하나는 김건희 특검법, 그다음에 명품 백 받은 거 이거 덮어라, 이거 덮어라, 무조건 막아라. 또 하나는 국민의힘, 국힘을 윤석열 친위대로 만들어라. 공천을 통해서 공천이든 뭐래서 단지 친위대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후사가 불안하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데 조중동이나 보수 언론에 봐서는 특검법도 특검법이지만 명품백 이대로 두고는 선거에서 안 되거든요. 선거 필패거든요. 지금 보수 언론들도 지금 보수 문제 제기 계속 계속 제기하고 있죠. 계속 이러면서 한동훈에게 바람을 넣은 것 같아요. 한동훈 영웅 만들기 서사를 만들어주면서 너 맞짱 떠야 된다. 청와대 대통령하고 맞짱 떠서 한번 너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영웅이 만들어지는 거지. 대리인 역할만 하는 고분고분해서는 안 된다. 이게 90도 이공한 거 안 된다. 한번 맞짱 떠라. 쓴소리하고 네 사람도 갖다 신고 그랬더니 용산에서는 보니까 제발아 원래 그게 아닌데 자꾸 이거 조금 선을 넘어가는데 그렇다고 뭐라고 못 하잖아요. 그런데
김경률 비대위원이죠. 비대위원이 저는 요거는 약간의 그 서로 조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 한동훈하고. 응? 그럼 제가 총대 메고 한번 얘기할게요. 안목 좀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총대를 맨 거예요. 총대를 맸는데 제목에 총대를 맸는데 좀 과하게 나갔어요. 표현이. 마리 앙뚜아네트. 사치와 난잡한 사생활 이렇게. 난잡이 가장 그 난잡한 사생활 여기서 진짜 발끈했던 것 같아요. 발끈한 게 뭐냐면 단두대 아니, 그게 그거- 때문에 아니고. 단두대가 무서운 게 아니라 지금 김건희 그 이제 여사 보면 지금 사실 그 유폐돼 있잖아요. 응? 한 달 이상 지금. 유폐돼 있는데 움직임이 없습니다. 저 얘기 듣고 나서 그 이랬을 거야.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것 같아요. 어? 뭐라고? 난잡한 사생활 정말 보자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남편 들들들들 볶고 그러니까 남편 그저 대통령 보면 거기서부터 이게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게 막 커져간 거죠. 못 김경률 참겠다니까. 비대위원의 저 발언은 이제 프랑스 혁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프랑스 저 혁명이 표현에서 확 이제 뒤집어진 거죠. 폭발한 예, 거죠. 예. 이러면서 그저 이를테면 그 다음에 이용인가 복심이라는 이용인 시켜서 야 기대와 지지 철회했어, 접었어, 공표해. 예? 그리고 비서실장 보내서 너 아웃, 너 끝. 어?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일이 그렇게 진행된 것 이게 같아요. 이제 그 뭐 삼류 소설로 끝나는 건데요. 그렇죠. 네. 삼류 소설로 끝나는 건데 딱 그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김건희는 성역, 그 한동훈은 역시 그 윤석열의 꼬봉. 사진을 보세요. 90도 폴더 인사하고 하는 어떤 뭐 존중과 뭐 뭐라 그랬죠? 신뢰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서열이 1위 김건희, 2위 윤석열, 3위 한동훈 딱 된 거예요. 그러고 한동훈은 그냥 대리인이에요. 윤석열의 네. 아바타도 아니에요. 한동훈의 그 꼬붕 부하가 분명하게 여기서 서열이 결정된 그냥 것이고요. 대리인 같아. 제가 볼 때는 요번에 이 상황을 보면서 한동훈을 엄청나게 그 보수 언론에서 띄우려고 그랬잖아요. 영웅 근데 만들게 되는데 가장 그 추락한 게 나는 한동훈이라고 보거든요. 한동훈은 지도자 깜냥이 안 된다는 게 딱 드러났어요, 요번에.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저기 노태우 정권 때 노태우하고 제2인자인 김영삼 씨하고 막 그 서로 그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다툼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는 진짜 그 YS는 내가 안 해도 좋다 하고서 탁 마산 내려가고 그냥 딱 그 두문 분출하고 딱 하니까 쟤네들이 찾아와갖고 막 모셔갔잖아요. 네. 근데 요번은 그것도 아니고 자기가 팔짱을 끼는 거야. 뭐 30분간 눈 맞으면서 기다리고 거기서 오는 게 폴더 인사고. 그러다 보면은 한동훈은 이제 지금 그 윤 대통령한테 뭔가 저기 그 윤 대통령이 싫어하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는. 저 90도 인사로 이미 그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서열이 딱 결정된 거야. 그릇 지금은 크기가 이제 그릇 크기가 그게 이제 이게 조중동이나 이쪽에서는 한동훈을 영웅으로 만들어서 띄운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많이 띄우면 너무 띄우면 구름 위를 걷다가 떨어지면 높은 데 떨어지면 많이 아플 텐데 예? 한 방에 가는데 이랬거든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서는 뭐 함정 몰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나중에 이제 약간 뉘앙스가 바뀌었어요.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다. 그건 이제 이게 발언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네. 사건이 좀 생겼다가 이제 뭐 사퇴 요구가 이제 생기고 했는데 나중에 한 발언이 중요해요. 김 여사 관련해서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 아무 소용 없고 지금 저거 의미 없는 건가요, 서천 그걸로 깨갱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수도권 같은 데의 어떤 저기 총선에서 유리함을 위해서 이제 그 명품백이라든가 김건희 사과라든가 특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그 국민 정서를 반영해야 된다는 그걸 갖다가 한동훈이 대변하다가 깨갱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그것이 어떤 거냐면은 보수 언론들이 계속 친윤 언론들이 한동훈을 뭐 이순신 장군이다, 강감찬 장군이다, 조선 제일검이다 하고서 막 띄워서 이제 그런 걸 배경으로 온 거 아니에요? 배가 12척밖에 예. 안 남았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사건으로 한동훈은 조선 제일검이 아니라 조선 최하검, 조선 최하검으로 저기 그 딱 확인이 됐어요.
이거 무슨 조선 제일검입니까? 조선 제일검이 저렇게 뭐 칼도 못 들이고 그 저기 그 도로 집어넣는 게 이게 조선 제일검이냐고요. 이게 지금 그 예전에 그 저기 대선 그러니까 국힘 대선 후보 시절에 저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당 대표 간의 그 갈등이 있었고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무 거부하고 이제 지방에 내려가 있다가 또 뭐 한동훈 저 후보가 가서 찾아가고 봉합하고 이런 거를 떠올리면서 이걸 작전을 생각해낸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거를 비교해도 내가 볼 때는 한동훈은 이준석 발바닥도 못 따라가죠. 왜냐면 그래도 그 저기 이준석한테는 윤이 찾아가서 사정하는 식으로 이런 모양이 그랬었죠. 됐잖아요. 네. 근데 요번은 자기가 가서 기다리면서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볼 땐 정치적 아까 그릇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정치인 그릇으로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발바닥도 못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저는 그 언론이 언론 보도도 좀 문제 있잖아요. 언론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쭉 이렇게 과정을 보면 계속 그 애드벌룬 띄우고 영웅 만들 소설 자꾸 만들어줍니다. 네. 네? 심지어는 저는 뭐 그런 어떤 언론이라 볼 수도 없는데 뭐 무슨 저는 그런데 뭐 조각 같은 미남, 조각 같은 하얀 피부, 네? 뭐 어디 뭐 근육질에 뭐 이렇게 변태스러워. 근육 봤습니까? 그 이상한 칼럼니스트 하나 나왔더라고요. 언론이 그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검증해서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올바로 판단하게 할 거 아니야. 예? 근데 홍보맨입니까? 예? 근데 예. 언론은 국민을 계속 속여왔단 말이죠. 응? 속여왔다고. 그런데 아까 우리 그 사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90도 폴더로 인사하는 거라든지 뭐 그 폐허가 된 그 시장 앞에서 뭐 눈마저 뭐 이상한 데 보고 있다든지 지금 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이런저런 걸 보면서 우리가 국민 스스로 검증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중에 정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언론은 포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 포장지를 벗기고 그 실체를 보고 있는 거라고요. 저 사람은 그릇이 안 되는구나. 까면 안 되는구나. 저기 그 폴더 사진 몇 장 한번 보여주시죠. 그거 한번 좀 그 우리 그 지금 현 정치에 아주 그 이동관, 김기현, 그 요번 한동훈 저 사진들 다 김기현 당 대표. 예, 저기 외국에 나갔다 들어올 쫓겨나기 때 직전. 저기 쫓겨나기 직전에 귀국할 때 이제 저기 영접하는 거. 출국할 때인가요? 예. 저거 봐요. 그다음에 저기 또 이동관 씨 또 사진이 있죠. 이게 압권이에요. 네, 이동관 방송위원장 임명장 받을 때. 저걸 보면은 저 세 장을 사진을 보면은 마치 그 일본에서 천황 앞에서 그 관리들이 가서 저기 인사하는 사진. 아니면 저기 그 일본 야쿠자 저기 두목한테 부하들이 그 서갖고 인사하는 사진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 예전에 군사 정권 시절에는 저 정도는 아니어도 각도가 좀 깊었어요. 네. 근데 문민정부 이래로는 저렇게 대통령 만나도 저렇게 인사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다른 나라 대통령 만나도 저렇게 하는 저렇게 안 하죠. 아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다른 나라 대통령 서양에서는 고객 이런 거 거의 안 하죠. 저 인사는요. 깍두기들. 제가 볼 때는 깍두기들. 일본의 그 천황에 대한 그 천황이 신이었잖아요. 신에 대한 어떤 인간의 경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90도 하는 거. 그게 우리 정치 수준을 저렇게 만든 거죠. 이게 지금 이 정권이 이 조폭사에 비슷한 어떤 수준이라는 거예요. 제발 정치인들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한국에서는 우리 유교 문화 있지 않습니까? 네. 인사하고 그럴 때 저렇게 허리 수그리고 그러면 다 압으로 보이죠. 다 이렇게 살짝. 예? 그게 더 정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거지. 자, 예, 그 얘기 이제 그만하고요. 자, 지난주인가요? 그 전주 울 지역구죠.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행사장에서 그 대통령과 악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투척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들 보셨죠? 네. 그 사진 먼저 보죠. 사진 한번 볼까요? 자기가 악수를 하고 지나간 거거든요. 전북 특별자치도 기념 행사죠. 올해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로 이게 하여튼 승급이 돼서 거기 이제 행사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저렇게 악수하는 장면이고 지금 안경 쓰신 분이 강성희 의원이죠.
네, 이게 요 내빈들이 쭉 서 있다가 예.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이제 차례차례 이제 악수하고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승 의원이 쭉쭉 그 저기 그 다음 사- 예. 연속으로 좀 예. 보여주시죠.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헤어지고 나서도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하니까 이제 경호원들이 저렇게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서 그러니까 서너 명이 이제 들러붙어 가지고 사지 여자 경호원들이 지금 같이 가세하고 있는데 들어서 밖에 내동댕이 친 거 아닙니까? 다시 들어오려고 해도 문을 안 열어줬다고 합니다. 이게 좀 심한 거 아닙니까? 현직 국회의원이고 이게 대통령한테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죠. 해 토픽감이죠. 그 예전에 우리나라 예만 들어도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 그 저기 장애인들 이렇게 와서 그 앞에 얘기했을 때 거기서 저기 경호원들이 제지하려고 그러니까 잠깐 저 하고 말해주 보십시오 해갖고 쭉 얘기 듣고 또 본인이 또 여기는 그 장애인 당신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으니 뭐 하면서 이런 대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저 경호도 결국은 이 과잉 경호. 과잉 경우도 대통령 따라가는 대통령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대통령 저도 따라가는 이제 경호 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언제 그런 걸 받았어요?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딱 그러더라고요. 뭐냐면은 저희들은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그대로 그 수행하는 겁니다. 경우는. 그런데 대통령이 권위주의적이 되면 저희들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상당히 그 민주적이면 저희들도 민주적인 경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민주적인 경우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다 우리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떻게 언제 일어날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해야 된다. 그런데 저렇게 권위주의 하면 막 진을 딱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뭐 막 그 구타와 뭐 폭행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근데 저거 보면은 아주 대통령이 권위주의이기 때문에 저기 그 경호도 권위주의고 폭력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참 저것이 경호원들이 잘못했다라고 본 것보다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대통령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따라가는 겁니다. 아니까 그 사후에라도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은 사후에라도.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저 대통령이 기자회견 안 하잖아요. 네. 그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듣기 싫은 소리 자기 혼자 떠들고 듣기 싫은 소리 안 듣고 59분 혼자 떠든다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질문 안 받아요. 사절이에요. 그걸 드러내는 게 그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러니까 경호도 그렇죠. 아니 대통령이 남 얘기 귀 기울이려고 그러면은 경호를 그래 안 나서죠. 거기에 맞춰서 경호를 하겠죠. 그러니까 저거는 입법부 무신이 뭐 국회의원 뭐 무신이 이걸 떠나서 설령 대통령 그 강성희 의원이 좀 예의에 어긋나게 뭐 이렇게 언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 저라면 그랬습니다. 그냥 그냥 끄덕끄덕하면서 근데 저는, 그러신가요? 그러신가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이 그렇게 해야죠. 예. 그릇이 커 보이죠. 예. 예를 근데 들어서 저는 그래야지 국민들이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니까 내가 안심하고 내 일상에서 지금 진보당에 지금 강성희 의원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어디 얘기할 통로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아니까 뭐 지금 그리고 무슨 뭐 하야하십시오도 아니고 국정 기조를 바꾸는 굉장히 좋은 충고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복도에 지나가면서 이제 불쑥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상적인 건 아니죠. 저기 평범한 어떤 그런 의정 활동은 아닌데 그 정도의 어떤 그 얘기도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도 못 들을 정도면 일반 시민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귀 막고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경우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제가 뭐 청와대 행사에서 한번 들어갔는데 그 모여서 뭐 저기 버스 타기 전까지 뭐 검색하고 뭐 하는 과정이 이거 완전히 사람을 좀 짜증나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민 대통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 때는 상당히 간략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대통령 통치의 어떤 생각하고 맞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나한테는 한마디도 붙여서는 안 된다. 나의 곁에서는 누구도 접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기 경호원들도 의기양양해갖고 막 누구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사람 상관없어. 응? 혹시 폴더 인사를 안 해서 기분이 나빴던 뭐 걸까요? 그러진 않을 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저기 할 필요는 없고. 농담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 강 의원도 뭐 오히려 그 국회 같은 데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런 데서도 자기가 이거 의견을 얘기를 하면 그것이 뭐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큰 정치인이라면? 대통령실 해명도 좀 석연찮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그림을- 얘기를 예. 하냐면 자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과 악수했을 때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놔주지 않았다. 손을 잡아당기기도 했다. 또는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진로 방해를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요즘은요. 사실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요즘은 아까 그 사진에도 나왔잖아요. 요즘은 거짓말을 못 시켜요. 우리 사진에 있는데. 그거는 뭐 저 해명이 왜 필요해요? 사진하고 사진에 동영상이 다 있는데. 동영상이 지금 다 있는 건데. 다 있는데 그걸. 그러니까 이거는 날리면 바이든하고 똑같아요. 같은 날리면 겁니다. 바이든이 바이든 날리면. 청력 테스트라면은 이번 강성희 의원 그 시력 사건은 테스트하는 시력 거지. 테스트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유감이다. 참 그 우리 강 의원님 미안하게 됐습니다. 사과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니 그 현장에서 저러지 말으라고 얘기를 했어도 됐잖아요. 들고 아니 내갈 그러니까 때. 설령 뭐 이렇게 바빠서 지나갔더니 못 들었더니 하면 나중에 이런 게 보도가 되고 있었다 그러면 그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네요. 참 유감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미안합니다. 혹시 알기로는 뭐, 들고 나갈 때 저 의원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성희 이게 의원이라 진보당 나중에라도 의원이라니까. 대응을 이렇게 하면 국민이 그거 갖고 뭐라고 안 한다고요. 근데- 그런데 그거를 뭐 위해가 있었다, 손을 안 놨다. 자꾸 이를테면 아까 바이든 날리면처럼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면 되는데 자꾸 변명을 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걸 또 강화하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없는 얘기하고. 본말이 전도되고요. 주객이 전도되고요. 근데 본질은 사라지고 엉뚱하게 나타나갖고 예를 들면 바이든은 사라지고 난리 내려와갖고 나 국민들에게 난리 내려갖고 강요를 하고 있고 말이죠. 그 명품백도 그렇잖아요. 명품백도 뭐냐면 아니 본질 왜 대통령 부인이 그걸 왜 받아요?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계속 하는 게 뭐 함정이다. 뭐 무슨 뭐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 돌려주고 뭐 국고에 귀속됐으니까 돌려주면 국고행령 자꾸 확증 편향에 환자들이 돼가는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예요. TV조선 이 화면 좀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보도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은 보도도 어떻게 보면 참 사실을 그대로 전해주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보는 것들이 왜 그러냐면 국민이 보고 듣고 느끼면서 다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이든 날면도 들어보니까 그 날리면이 아니고 바이든이 훨씬 더 많은 거고. 이게 맞아요. 그다음에 저것도 강성희 의원 사건도 뭐 아무리 뭐 손을 놓고 그게 뭐야 악수를 하고 안 놔줬다 하지만 악수를 하고 금방 놔줬는데 그게 다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한 5, 6초 정도 잡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어도 괜히 그 예를 들어서 친윤적으로 막 해석해서 막 그 없는 사실 막 그 저쪽에서 하는 얘기 그대로 받아 쓰지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쓰시면 TV조선에서는 됩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TV조선 이거 말고요. 여당 코트 열고 강성희 정과 오범 대통령 사과 요구는 적반하장 공조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프레임 전환하는 거잖아요. 프레임 전환해서 본질은 숨겨버리고 저기 관련 보도가 나오네요. 윤 행사장 퇴장 사건의 정과 오범 이런 걸 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을 전환해서 폭력 국민을- 정과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아니 그러니까 저기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저기에 이제 집어넣는 것들은 본질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그거는 이제 눈 돌리기고 또 뭐라고 할까요?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메시지를 공격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주 가장 전형적인 어떤 회피술, 지금 논점 돌리기의 어떤 전형적인 태도죠. 근데 저게 저렇게 프레임을 바꿔서 네. 결국 국민을 속이는 거잖아요. 네. 그 국민을 기망하는 건데 그러니까 국민을 이제 기망하게 되면 사실은 그 바이든 날리면도 그렇고 뭐 명품백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그 언론이 권력 감시견인데 감시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비판하면 권력이 결국 언론이라는 게 국민 여론을 두려워하면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근데 언론이 다 커버해 주네. 쉴드 쳐주고 다 막아주네. 그러니까 뭔 짓을 해도 걱정할 게 없어요. 예? 바이든한테 날리면 날리는 거 다 커버 쳐주고. 예? 명품백 받으면 안 돼. 명품백 선물 받았는데 그거 함정 몰카야? 그게 나쁜 거야? 오히려
왜 유혹해서 사람을 유혹에 빠뜨려서 받게 만들어? 그러니까 준 놈이 가해자, 받은 사람은 피해자.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세상에 뇌물 받은 그 공무원들 중에 상당수는 주니까 받은 사람 많을 거예요. 다 무죄죠 그러면. 언론이 제 역할을 하니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계속 재발하는 거라니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자, 이 정도. 아니 저 자꾸 이러는 게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자기는 5천만의 그 표준어를 쓴다. 여의도 사투리, 여의도 사투리 안 사투리를 쓰고. 300명이 쓴다. 근데 300명에 그 민주당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국힘도 있어. 자기네 편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지적 검사 시점 같은 게 아닌가. 국회의원보다 더 위에 있는 건가요, 그럼? 피의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한동훈도 여기 보면은 정치인 저 자들 저거 말이야 이런 아주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어떤 불신이 아니라 냉소, 혐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지난 이제 주말경서부터 이제 윤한 이제 대치 국면이 이제 봉합이 되면서 끝났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하나 놓친 게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 두 사람이 지금 새로 임명이 됐습니다. 진짜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여당과 야당의 그 성향의 비율이 지금 6대1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회의장 그 국회가 이미 추천 진작 몫은- 추천한 사람은 임명을 안 해. 국회의장 추천 몫은 네? 지금 아니, 전혀 인정을 임명을 안 해. 안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진짜 그리고 심각한- 저 두 사람 빠지고 자기 거는 얼른 또 해요. 아니, 저는 심각한 건 이미 심각했고요. 국민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요? 이미 심각했고 이거는 묻혔습니다. 묻혀. 사실 방심위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거랑 똑같다고 봐요. 스스로 자폭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아주 의기양양한 것 같지만 6대1, 6대0이라고 해서 의기양양한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 언론인들 포함해서 국민들, 시민들이 방심위가 이제 뭔 말을 해도 안 믿게 되는 어떤 그런 거를 스스로 자초했어요. 그래서 저는 방심위는 이미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데 11.6 때 김재규 차지철 할 때 이 버러지 같은 놈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었죠. 예. 네? 예. 그 각하한테 아부한다고. 버러지 같은 놈. 저 윤석열 대통령님 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류일임 빨리 집에 보내세요. 저런 사람 때문에 망합니다. 방심위원장 윤희림. 네, 유일임 정권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민의 원성이 유일임을 넘어서 용산으로 가고 대통령을 향하고 있어요. 자,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국민들 다 압니다. 그 가족 동원에서 그게 예. 자, 이동관 그 당시 이제 방통위원이 그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보도 얘기하면서 무언가 조치가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나니까 방심위에 민원이 막 쏟아져 들어왔다고요. 우연히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뭔 얘기하고 나니까 우연히도 그날 바로 이어서 그 방심위에 민원이 쫙 들어오는데 우연하게도 다 같은 내용이야. 예? 몸을 해달라고. 근데 또 민원 내용도 어쩌면 비슷비슷하고. 민원 같은 거예요. 음. 저거 어떻게 시흥에서 처벌해달라는 고 우연히도 다 같은 내용이고 우연하게도 그 많은 민원들이 류일임 방심위원장의 아들, 동생, 처제, 같이 일하던 우파 단체의 어떤 그 동료들 우연히도 이거 있잖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부분 갖고도 이제 지금 6대 1인가 6대 0으로 된 6대1, 방심위에서 네. MBC 바이든 날리면도 저희 심의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이따가 우리 이호찬 MBC 언론 노조 위원장 노조. 오실 때 예. 그때 좀 자세하게 물어보고 다른 이슈로 가죠 뭐. 지금 또 심각한 게 한반도에 지금 핵전쟁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우려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겁나요. 작년 말부터 이제 그 남북 간의 말폭탄 공세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김정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 이렇게 이제 노동당 중앙위 전원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로도 지금 말폭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적인 전문가분들도 지금 뭐 전쟁 위험을 계속 알람을 좀 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뭐냐면은 사실 그 한반도 위기 지수가 지금 뭐 근자에 들어와서는 가장 높은 수준에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미국 특히 그 미국의 전문가들 저기 칼린 해커. 칼린 박사라든가 해커 박사 그다음에 그 갈루치 그 저번에 그 제네바 협상 당시에 미국 대표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쟁 위험들을 갖다가 상당히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의험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미디어들이 사실 그 외국의 전문가들만큼 의기지수를 갖고 보도하지 않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게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남북 사이에 지금 일촉즉발의 그 말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마치 뭐냐면은 옛날 그 한참 그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뭐 난쟁이니 뭐 늙은이니 뭐 하면서 막 그 핵 단추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뭐 이렇게 네, 하면서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가 네. 아주 의기가 높았던 시기인데 지금 그때보다 지금은 더 그것을 높은 거죠. 남북의 어떤 윤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때는 그 제어를 누가 했습니까? 문 대통령이 그 절대 전쟁은 안 된다 하고서 중간에서 중재를 했었죠. 제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어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미국이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미국이 그 군사 작전권을 갖고 있다는 게 지금처럼 안심이 되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도 우리의 어떤 한국의 그 미디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좀 너무 안이하지 않는가. 조금 더 우리가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쟁을 어떻게 막는 게 중요한지에 대한 어떤 그런 기사, 담론 이런 것들이 더 풍부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거는 사실 그냥 단지 하나의 기사거리가 아니라 우리 한반도 운명이 걸린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아까 작년 연말에 이제 노동당 중앙위 전원위원회에서 한 발언 말고도 올해 들어서도 1월 8일, 9일 이틀간 열린 이제 군수공장 시찰에서 대한민국 족속을 우리 주적으로 단정한다. 이런 식으로 주적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하면은 우리가 완전 초토화할 것이다. 이게 물론 이제 약간 전제 조건이 있긴 있습니다.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하면 전제 조건이 있어서 이 전쟁을 먼저 선제적인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 같기는 한데, 그리고 이제 1월 15일에는 이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전쟁을 피할 생각 없다. 이제 전쟁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은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우리 정부가 군사적인 움직임도 있죠. 이제 근데 우리도 이제 계속 자극을 하고 있잖아요. 허사격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체 연료에 기반한 뭐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 또 뭐 핵 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의 그 중요 시험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위기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지금 국내 언론에서는 지금 1950년 한국 전쟁 이전에 1949년 상황과 비슷하다 이렇게 비유하는 칼럼까지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요, 그 우리 언론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이제 북한이 그 먼저 해서 이렇게 막 의기를 높이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어떤 안보 의기는요, 상대가 다 있어야지 상승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주적 부분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주적이라고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고, 뭐 저쪽에서 미사일 쏘는 것도 결국 보면 한미일 군사 연습을 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다 대응 조치인 건데, 가장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남북 간의 대립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내부적인 소통 통로, 그런 어떤 장치가 다 지금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사 통신도 안 되고, 서로 남북 고위 당국자 간의 연락선도 끊겼고, 남북 회담도 안 되고, 9.19 그 합의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깨졌겠죠. 파기했고, 그러기 때문에 완충지대가 없어서
언제 뭐가 벌어져도 그것이 그 크게 확전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위험성이 있다는 거, 이것을 어떻게 그 사실 그런 어떤 전쟁이 난다면 손해 보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이 가장 손해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쌀 하나 빼놓고 다 외국에서 사서 먹어야 수입해 와야 되고 또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전면전 아니라 미사일 한 발 떨어지면은 그걸로 그렇죠. 그냥 흔히 말하는 폭망이다, 폭망. 지금 증권 시장에서 그래서 외국인들 움직임도 좀 약간 심상치가 그래서 않아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 장치를 예방 장치를 만들었는데 그냥 남북 간의 군사 통신선이라든지 뭐 이렇게 통신 전화라든지 직통전화. 직통전화 직통전화 끊기죠. 군사하고 그래서 요 군사 요 DM 요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비우자 이런 거라든지 등등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룰 오브 엔게이지먼트라고요. 영화도 있습니다. 영화. 한번 영화들 보십시오. 룰 오브 엔게이지먼트 이게 교전 수칙이라는 겁니다. 그 영화 잘 나오는 교전 수칙이 뭐냐면 왜 그 군대 갔다 오시는 분들 알 텐데 총기 들어가면 오발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지금 저쪽에서 오발 사고가 나는데 저쪽에서 오발 사고가 총알이 날라오니까 이쪽에서 우리 뭐 선제 조치, 선 조치 후보가라도 같이 총 쏘면요 우발적인 우발적인 돌발 상황이 그게 위험한 거죠. 거기서 전쟁 그럼요, 국전이 시작된단 그게 말이에요. 그걸 막으려고 교전 수칙이 있는 거예요. 교전 수칙이라는 영화를 보면 총알이 날라와도 못 쏘게 해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날라오는지 확인을 해야죠. 누군지 예. 어딘지 오발인지 다 확인하고 해야지. 총알 날라온다 무조건 쏘면은 내가 쏘면은 걔는 더 쏠 거 아니에요. 바로 전쟁이죠. 예. 이제 그때는. 그걸 막으려는 교전 수칙인데 지금 이게 다 무시가 됐습니다. 우리 쪽에서 하는 얘기가 선조치 후보가 해라. 더 쏘라는 거예요. 몇 배 응징해라.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더구나 지금 붕짜 국방장관 이 정신 나간 사람 같은데 통일은 총구에서 나온다 뭐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말 불안하죠. 근데 우리가 국민들 정말 아셔야 되는 게요. 지금까지 그래도 한반도에서 뭐 크고 작은 어떤 갈등이 있어도 보십시오. 주가 별로 안 변했거든요. 증시 별로 요동이 없었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냐면 뭐 그전 못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2000년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방위원장 만나는 거를 전 세계가 보면서 아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믿음, 신뢰를 줬던 거예요. 예? 그리고 설령 작은 충돌이 나더라도 전쟁으로까지는 안 가고 잘 추습을 하겠구나 이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주식시장 변하지 않았던 건데 지금은요 진짜 불안해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누가 칼럼 쓴 거 보니까 그게 맞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뭐 금투세, 증권거래세 뭐 등등 뭐 부양시키려고 뭐 계속 그게 뭐 감세를 내놓고 있죠.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더 추락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 한반도 리스크거든요. 한반도 리스크 때문에 이게 경제가 특히 외국 투자자들은 그게 가장 민감하지 않습니까? 민감하죠. 반도체 전문가들의 얘기를 따라도 뭐 ASML 뭐 아무리 유치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로 쓰는 게 뭐냐면은 정치적인 리스크, 군사 리스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리스크가 높으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죠. 안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북한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화합해서 사는 것들이 우리에도 도움이 되고 한반도 전체에도 도움이 되고 세계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조그만 하나라도 지지 않으려고 남이 한 대 때리면 내가 두 대 때리고 하는 거는 이거 동네 애들 싸울 때 얘기죠. 그래 애들도 그 말싸움 하다가 서로 감정작에서 큰 싸움 코피 흘린 싸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상황 위기 상황이 높은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도대체 이 정권이 남북 문제라든가 한반도에 대해서 원하는 미래상이 뭔가에 대해서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것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안 하겠죠. 지금 하여튼 로버트 칼린 연구원하고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 한반도 전문가분들이죠. 이 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북한의 최근 메시지들은 통상적인 허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로버트 갈루치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올해 핵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그 위기 수준이 굉장히 고조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그런 어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또 반론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것들이 상당히 그 중요한 어떤 그 메시지가 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그 사람들이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기 하겠어요? 그 객관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그렇죠. 우리 의기 수준이 높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우리 나름대로 그 의기를 낮추기 위해서 그 정책을 쓰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 오히려 더 올리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렇게 좀 그런 걸까요? 아이 그렇지 않죠. 이거는 저기 그 물론 뭐 예전에 북풍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그 한다고 하는 거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저기 그 북한하고 짜고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진짜 불더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정도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진짜 어떤 한반도를 우리가 저기 만들어 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것들의 어떤 모습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한반도를 원하는 건지 어떤 지금 전쟁을 하는 한반도를 원하는 건지 진짜 평화롭게 사는 한반도를 원하는 건지 지금 국방장관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자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북한에 공갈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북한의 전쟁 위협에 대해서 일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내 언론들은 또 이제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냐면은 북한이 러시아에 수출하는 미사일, 포탄 등 이제 군수 물자가 상당하다. 얘네들이 진짜 전쟁을 하려면 이러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나 진짜 이거 붕짜자 붕짜 이 사람 말이죠. 이게 진짜 나쁜 사람인데 당신 말이에요. 군인 말이죠. 군대가 왜 존재하는지 아세요? 왜 강한 군대가 필요한지 아세요? 군대가 존재하는 건요. 전쟁을 막으려고 있는 거예요. 평화를 지키려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자고 군대를 키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들 착각하고 있는데 나라를 지키는 게 그게 보수입니다. 붕짜 신원식 같은 사람은 보수가 아니고 극우예요. 극우. 나라를 전쟁을 몰고 가는 극우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나라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방장관 합니까? 예? 그리고요. 퍼주기 하잖아요. 김대중 정부 시절 퍼주기. 햇볕 정책을 퍼주기라고 하는데 그랬었죠. 공격하죠. 그 앞에 노태우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뭐냐면 맏형론이에요. 맏형. 내가 큰형입니다. 나는 잘 사는 큰형이에요. 많이 배웠어요. 내가 형편도 좋아요. 근데 내 동생은 좀 못 배우고 어렵게 살아요. 그러면 형인데 좀 어렵게 사는 동생 도와주자. 그게 맏형론입니다. 그거하고 햇볕 정책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저기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그 전문적으로 반박할 것이 많지만 뭐 저기 그 신원식이라든가 붕짜나 이런 한국 쪽의 미디어에서 하는 분석들이 상당히 수준이 낮다는 것들은 이미 다 저기 검증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외부의 그 특히 미국 쪽에서 최근에 나오는 여러 그 아주 그 주목할 만한 전문가들의 발언을 그 상당히 의미심장하고 그 깊이 받아들이면서 우리 그래야 되겠습니다. 정부에게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미디어 보도가 상당히 그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을 해서 이기려고 할 게 아니라 전쟁을 예방을 해야 된다. 그럼요. 그런 얘기죠.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려고 군대가 있는 거지. 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님 우리 이제 기자 언론으로서 우리 비판하는 거니까 이건 비판입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비판도 변명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대로 하세요. 네? 자꾸 국민을 소홀히 들지 마세요. 국민은 대통령이 검사고 국민은 피의자가 아닙니다. 자, 국민의 70% 가까이 지지하고 있는 그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그대로 그냥 하면 된다는 네. 얘기죠. 자, 국민은 무조건 옳다면서요. 국민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됩니다. 왜 국민이 하라는 걸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합니까? 자,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서 인터뷰는 이제 언론노조 MBC 본부장인 이호찬 본부장 모시고 인터뷰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화가 경제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가 평화다. 감사합니다.
무기와 카메라는 칼이다 종이다 살인 무기다 사람 목숨 하나쯤 우습게 죽이는 무기다 살인 무기다 그 끔찍한 펜대를 이제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그렇다면 우리들이 너희들의 펜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줄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줄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그렇다면 우리들이 너희들의 펜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줄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줄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많아. 예,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언론노조 MBC 이호찬 본부장이죠.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옆에는 저희 선배입니다. 저희 유튜브가 키워낸 저 미디어 비평 스타 떠오르는 스타 우리 송요원 부장께서 계속 같이 잠깐 이제 시작해서 좀 칭찬하자면요. 저는 이제 MBC를 좀 나와 있는데 우리 저 반듯한 기자입니다. 아니, 이 친구가 노조위원장 됐다 해서 참 안도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 거죠. 네. 믿음직해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언론 상황이 특히 방송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러니까 취임하고 나서는 별 얘기가 없었다가 갑자기 2023년부터 네네. 그죠? 그 이제 뭐 KBS도 지금 뭐 다 바뀌었잖아요. 사장도 바뀌고 뭐 지금 이제 YTN은 정부가 매각한다 그러고 또 뭐 KBS는 또 뭐 저 사람만 바뀐 게 아니라 지금 뭐 저 수신료도 분리징수 산다 그래가지고 지금 재정이 지금 악화돼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위기설이 들고 뭐 공영방송 이러다가 다 이제 붕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한데 MBC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같이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죠. MBC에는 아직 지금 심각하죠. 칼자루를 네네. 뭐 MBC도 사실 칼자루를 댔다가 이제 법원이 제동을 그런 걸면서 거죠. 권태선 이사장. 약간은 뭐 멈춰져 있지만 그게 이제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시도가 잠깐 멈춰져 있는 거지. MBC에 대한 공격도 전방위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어떤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뭐 지난해부터 2022년 뭐 정권 취임 이후부터 해서
그렇죠. 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이 있었고 국세청 세무조사가 있었고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고 방통위 사무검사가 있었고 또 경찰 수사가 있었고요. 그 이제는 결과들이 이제 방심위까지 나서 갖고 이제 MBC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이제 제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결과들은 나왔나요? 그 세무조사나 당시에 다 나왔었죠. 세무조사도 해서 수백억 정도의 과징금이 내려서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지금 다투고 있고요. 예. 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아마도 2월이나 뭐 2, 3월 중에 아직 나올 안 수 나온 있는 거네요. 상황이에요. 제가 잠깐 여기서 좀 보태자면 저도 이제 그 사장 비서실에서 한번 그 3년 일도 해보고 그랬는데 MBC 같은 회사는 그 회계가 굉장히 투명합니다. 왜냐면 오너가 없잖아요. 들어온 거 그대로 다 쓰지 누가 뒤로 빼돌리거나 이런 게 없어요. 오너가 있죠. 방문진. 그리고 탈세한다고 해서 이익될 게 없습니다. 누가 가져가는 것도 그렇다고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오너가 있어 오너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회계 정해진 데 그대로 합니다. 굉장히 투명한 데예요. 회계를 굳이 뭐 숨겨야 할 이유 자체가 사실 없는 회사죠. 예. 지금 MBC는 특히 이제 새 정부 들어서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죠? 다른 방송사들에 비해서 압색도 많이 당하고 지금 뭐 비행기 탑승도 지금 거부당하고 순환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정부가 특별히 MBC를 공격한다, 그러니까 탄압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너무 옳은 보도만 해서? 네? 너무 옳은 소리만 해서? 아니, 뭐 저희가 옳은 소리만 한다고 이렇게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정권에 순응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크겠죠. 정권에 대한 어떤 권력 감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일 거고, 정권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보도들, 국민적인 시각에서 권력을 감시하는 그런 류의 보도들이 계속 잇따라 나가게 되니까 미운털이 박혔을 거고요. 저는 그것보다도 이 정권이 공영방송을 어떤 정권의 사유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인식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공영방송 사장, 경영진도 바뀌어야 된다는 인식, 그리고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이 방송사를 넘겨줘야 된다고 하는 인식을, 기본적인 어떤 언론에 대한 민주주의적인 인식이 부족한 것,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사유물로 생각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유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MBC도 자기들이 접수해야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고, 그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공영방송 전반에 나타나는 그 이유 역시도, 그러니까 공영방송을 국민의 재산이다라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은 정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 때문에 아직 접수가 안 된 MBC를 계속해서 장악하려고 그거를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 그 기획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동관 씨가 이걸 지금 이제 방송위원장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뒤에서 그걸 기획하고 있는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고요. 초기부터 해서 계속 기회를 봤을 거고요. 정권을 잡았을 때부터. 근데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된 거잖아요. 어쨌든 탄핵이라는 절차를 거치면서 탄핵당할까 봐 이제 중간에 이제 도망쳐 버린 건데, 그럼에도 그 기조, 언론장악의 이동관의 기조는 계속 남아서 실제 지금 이동관 씨가 뒤에서 조정을 하는지 아닌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걸로 조정하는 것 보여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왠지 방송장악 기술자라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때 그만두면서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뭐 계속 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얘기를 했었나요? 그 해임 당하고 이제 그만둘 때 그런 멘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갈 것이다. 그 기차를 자기가 지금 뒤에서 몰고 있는 건지 자기의 뭐 희망사항인지 모르겠지만요. 그 어쨌든 이제 권태선 이사장님은 면직이 됐다가 이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임기가 8월이란 말이에요. 네네. 올해 8월이. 8월 이제 뭐 한 7달 정도 남았는데, 그때 이후 임기 끝난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예상이 되나요? 일단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을지도 일단은 지켜봐야 될 거고요. 그래요? 아직도 아직까지도 어쨌든 김홍일 방통위가 아직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권익위에서 박문진 이사진들에 대한 뭐 업무 추진비 내역을 원래 다 법원에 증거로 제출돼서 그 문제 없이 통과됐던 것들을 다시 권익위로 가져가서 권익위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듯이 만들어 갖고 그걸 다시 방통위로 넘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기가 조사해서 한 결과를 방통위로 가져가서 방통위에서 본인이 판결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사원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원 감사 결과가 2월이나 3월 중에 나오면 그걸 갖고 다시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보여요. 근데 총선이 있잖아요. 국민적인 그러면은- 심판을 받는 총선을 앞두고 과연 그렇게까지 할 것인가? 상식적으로 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총선을 이- 앞두니까 더 오히려 더 그럴 수도 서둘러서 있고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권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상식과는 너무 다르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지금의 상황에서 박문재 임기가 올해 8월까지는 지켜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계속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박문진을 통하지 않고 네. 일단 MBC 경영진부터 손을 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아니요. 감사원 박문진 이사장과 아니, 아까 이사진 감사원- 교체, 감사원 감사원 감사. 감사를 통해서 박문진 이사진을 박문진. 교체할 시도를 아, 또 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근데 네. MBC 경영진을 바로 교체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 지배 구조가 어쨌든 박문진 이사진을 여당이 유리한 구조로 바꿔야 그 다음에 MBC 경영진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이거를 우리 시민들에게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사장 임기를 3년을 해놓은 게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라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내세우는 논리가 뭐냐면 문재인 때도 그러지 않았냐 그런다고. 문재인 때도 니네 이 사장 내쫓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겉모양은 외양은 같아요. 이를테면 네. 근데 지금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안 치려고 내쫓고 하잖아요. 아니, 저는 그때와 지금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예, 예. 우리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아, 예, 예. 그러니까 형식 논리에 예, 예. 이게 뭐냐면 그때는 권력이 내쫓은 게 아니냐. 그렇죠. 우리 구성원들이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신은 차이가 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네, 네. 방송 독립을 오래 저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쫓은 거지 권력 내쫓은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일본군이 구한 말에 일본군이 들어와서 동학군을 학살했거든요. 네. 봉오동 전투에서 우리 홍보부장이 이끄는 우리 독립군이 일본군을 괴멸시켰어요. 외양으로 똑같이 사람 많이 죽였으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본질이 아주 다르죠. 다르죠. 네, 이거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지금 뭐 압수수색도 많이 하고 뭐 소송도 뭐 걸고 하는데 지금 내부 기자들 분위기는 어떤지 제일 궁금해요. 이게 좀 MBC마저 쫄아서 이게 정권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닐까. 이게 일반 국민들도 되게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저는 뭐 그런 분위기는 크게 없다고 없어요.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최근에 이제 MBC 보도나 이런 것들 많이 봐주시면 그렇더라도 상대적이긴 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국민적인 상식의 기준에서 보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부 기자들도 뭐 정권이 아무리 압박을 받아도 저희가 공영방송 종사자로서 지켜야 할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좀 국민들이 시청자분들이 MBC 뉴스데스크나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일단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군요. 근데 다만 그러니까 기자들도 공영방송 종사자로서의 어떤 책임과 의무도 있지만 고충은 예. 사실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 바이든 날리면 사태 당시에 그거를 이제 보도했던 기자는 신상을 털려서 좌표가 찍혀갖고 뭔가 가족들의 신상까지 털리면서 공격을 당했어요. 예. 상당히 고충을 겪었고요. 그 대통령한테 질문했다가 논란이 됐던 그 기자는 인터넷에서 살해 협박까지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보호도 하고 이랬던 상황도 있었고. 지금도 보호하고 있나요? 그때 이제 그 이후로는 좀 잠잠해서 그쳤죠. 그리고 뭐 내부 기자 중에는 뭐 고발을 3차례나 당해서 언제 압수수색 당할까 우려하는 기자들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진짜 이거 마음 아프고 그런 게 뭐냐면 바이든 날리면을 지금 대통령실에서 내세우는 논리가 국익 훼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 국익이냐면 외국에서 보냐면 아 한국은 대통령이 국민을 저렇게 거짓말로 속일 수 있는 나라구나. 라고 하면 그게 국익입니까? 국가 이미지, 국가 신뢰도 다 떨어지는 거죠. 반대로 아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 저렇게 기자들이 대통령을 바로 비판도 하는구나. 아 저 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네. 그럼 한국을 신뢰하죠. 무엇이 국익입니까? 네? 자 이러고 하여튼 네. 자 그래서 MBC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시민가 어떻게 지키냐면요. 방법은 MBC 많이 봐주십시오. MBC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광고도 우리 많이, 후배들이 잘해야 광고도 되고 많이 하고. 아니 광고는 뭐 우리 후배들이 잘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봐주면요. 그럼 함부로 손대지 못합니다. 지금 바이든 많이 날리면에 봐주십시오. 대해서 저 1심 법원에서 정정 보도하라고 네네. 판결했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기본적으로 뭐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번 판결은 정말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말 권력이 기운 판결이다라고 보이고 뭐 여러
이슈가 돼서 이제 기사화는 됐지만 크게 보면 외교부가 당사자 적격이 있다라고 좀 보기 어렵다고 보이는데 예, 그 당사자 해당 적격 그 문제도 보도에 있죠. 외교부란 글자 한자도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외교부가 소송을 냈잖아요. 그리고 보통의 이런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는 입증,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입증은 소송을 낸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입증 책임을 대통령의 말을 어떤 과학적 사실 이렇게까지 뭔가 복잡하게 만들면서 언론사에게도 입증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정 보도를 하라는 거는 그러니까 보통의 정정 보도는 자 바이든은 뭐 그 보도가 어떻게 쪽팔려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바이든 날리면 이렇게 보도를 하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바이든은 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렇게 정정 그렇게 보도를 정정 하라는 보도를 거예요. 하라는 근데 거죠. 보- 그거 소송 자체가- 과정에서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오보가 될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판결문 내에도 바이든은 이라고 말했는지에 대해서 판독 불가다라고 하고 그러니까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한 두세 차례 서너 군데 나와요. 근데 정정 보도문은 대통령이 바이든은 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도를 지금 하라는 거잖아요. 하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그러니까 있는 실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정답을 그렇죠. 그걸 밝혀지지 알아야 않은 정정 상황에서 보도를 할 수가 이게 있는데. 오답이었다라고 정정을 하라니 아니 이래지니까 그 정도 나는 트럼프라고 했는데 왜 그거를 왜 저기 바이든이라고 했느냐? 아니 자기 입으로 내가 난리변을 했다 자기 입으로 말하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정정을 한다는 건 옳게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옳은지가 안 나와 있는데 그걸 그렇게 보도하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용납하기 모르는데 어렵죠. 이제 정정하라는 그렇죠. 거죠. 이게 저 후배가 얘기되는데 끼어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아까 왜 법원의 그 판결을 존중한다고 네네. 기자들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그 법원의 판결이 최후의 보루란 말이에요. 사회 어떤 신뢰의 자산의 최후의 보루라고. 그래서 그거는 나도 기사 쓸 때마다 그랬어. 아 이걸 왜 써야 되지 하는데 그래서 아 판사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법원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판결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법원만은 판사님들만큼은 양심을 지켜주세요. 라는 호소인데 지금 이게 무너졌잖아요. 이거 국제법학계 이 판례를 국제법학계 보고하면 나라 망신입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바이든 날리면 보도는 MBC 말고도 다른 데서도 다 지금 뭐 100여 개 매체가 보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140여 개 없. 140여 개. 예. 예. MBC만 지금 소송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탁 찍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번 판결 관련 언론의 보도도 좀 아쉬운 것은 MBC의 보도가 만약에 정정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면 똑같이 보도한 140개의 언론사도 정정 그렇죠. 보도의 대상으로 예. 사실 법원이 판결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140여 개 다른 언론사들이 자신들도 똑같이 보도한 내용인데 그걸 마치 MBC의 보도만 그렇게 된 것이냐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보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아쉬움들이 있고 이거를 140여 개 언론사가 MBC가 자막을 그렇게 달았기 때문에 이걸 다 따라서 보도했다. 이거는 언론의 어떤 기본적인 자존심. MBC를 인용 보도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 똑같은 자료를 갖고 자기들도 똑같이 해석해서 그렇죠. 예. 같이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 그 얘기는 잘 들었을 것 같은데 그때 뉴욕에서 네네. 이거 뭐 저 승인 안 해주면 뭐 요 얘기를 기자가 듣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있는 공보 담당자들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와서 듣고 했다는 그러니까 거. 그 얘기 좀 해줘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MBC만의 판단이 아니라 그때 그 현장에서 그 들은 기자가 요것을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랑도 같이 들은 공유하죠. 거예요. 예. 그게 어차피 공유된 파일이거든요. 그렇죠. 모든 언론사가 다 갖고 있는 파일이에요. 풀로 그것을 들어가서.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나눠서 듣고 현장에 있는 기자들도 이 내용이 맞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고 다 문제가 현장에 있겠네요. 있던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열 몇 시간인가 한참 있다가 그 발언 확인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한테 물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 만약에 난리면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그때 당장 정정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 이게 엄청난 국익훼손이라고 했잖아요. 국익훼손이 되고 있는 그 시간을 다 허비를 하고 열몇 시간 있다가 말도 안 되는 난리면이라는 걸 만들어 왔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자신들이 주장하는 만약에 그럼 잘못된 보도 상태를 열몇 시간 동안 유지한 거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사실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 얘기만 들어봐도 그 당시에 그 대통령실에서도 동의하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 보도 좀 하지 말아달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렇게 나가면. 얘기했었죠. 보도하지 이거 자제해달라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보도하면 안 되는데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는 게 이제 기자들에 대해 요청을 했던 거고 근데 기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보도하는 것이 그 언론의 역할이 역할인가, 있죠. 그러니까 언론이 해야 될 일인가, 네네. 국익이 어떻게 되는 다 판단해서 하는 거죠. 네네. 지금 이번 정정보도 판결을 한 그런 판사의 판단 능력이랄까 네. 결과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안 하시는 편인 거죠. 신뢰하기 어렵죠. 이 판결은 사실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오케이. 그래서 뭐 항소해서 뭐 2심에서 계속 좀 다퉈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은 사실 들린 대로 보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사가 매번 뭐 자막을 달고 할 때 무슨 자막이 들리는 것을 들린 대로 썼는데 이걸 늘 무슨 검증을 받고 어디 분석을 해서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선입견을 가지고 한 게 아니다. 저희는 들린 대로 보도했을 뿐이고 모든 140여 개 언론사들이 똑같이 늘 하던 대로 들린 대로 보도했을 뿐이에요. 지금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보도 관련해서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네네. 지금 요번에 이제 6대1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위원 구성이. 네. 이제 최근에 이제 2명을 더 추가로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요거 안건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제재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방심위 행태로 보면 하여튼 류일임 방심위원장 되고 제재 건수가 훨씬 많이 늘었고 예. MBC에 엄청나게 집중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합의제 기구의 성격을 둬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뭐 여6, 뭐 야3 이런 구도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야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은 임명하지 않고 여권 추천 위원들만 임명하고 나머지는 또 해촉시키고 하면서 그러게. 6대1 이런 구도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또 지금 바이든 날리면 이 관련 보도를 심의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0일인가에 지금 방송 소유에서 이걸 다룬다는 건데 30일 날인가요? 예, 예. 또 중징계가 내려지겠죠. 근데 저는 중징계 예상을 하나요? 지금의 행태로 보면 예, 기존의 그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 보도한 것을 두고도 뉴스데스크 4,500만 원, PD수첩 1,500만 원 이런 엄청나게 중징계를 때렸거든요. 그럼 한 6천 받은 건가요? 그걸로 일단 합쳐가지고. 받았죠. 그래서 그건 아마 지금 재심 진행 중인데 아마 이 바이든 날리면 관련해서도 과도한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해서 또 이걸 제재를 하겠죠. 네네네. 중징계가 이렇게 누적이 되면 좀 뭐 그 재심인가요? 이게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재심도 방통심의에서 그렇죠.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심에서 달라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결국 법적으로 다툼을 법원으로 가야죠. 해서 법원으로 가서 이제 다퉈야 될 문제인데 당장 방심위가 이렇게 중징계를 남발하면 이 점수 감점들이 쌓여서 연말에 MBC에 대한 제어가 그러니까 제허가 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권이 MBC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지금 방심위를 이용해서 방심위에서 무더기 중징계 때리고 이걸 제어가에서 감점시켜서 제어가에서 탈락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을 꾸미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제어가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고 보나요? 탈락될 수 있죠. 지금까지 탈락된 경우는 없었잖아요. 탈락되더라도 뭐 조건부로 조건을 제어가에 했었죠. 받거나 네. 탈락되면 그 소송을 통해서 한 그렇죠. 사례들이 예, 있죠. 예. 예. 소송을 걸면은 그 대부분 소송의 다 판결이 나올 방송사들이 때까지는 유지가 되지만 어쨌든 방송사 공영방송 MBC가 제어가에서 탈락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렇죠. 탈락하면서 엄청나게 조건들을 또 걸 거거든요. 예. 그럼 그것들을 당장 이행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MBC 방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제어가 조건이 이제 오버를 뭐 연간 0회 이상 내면 안 된다. 뭐 이런 조건이 붙을 뭐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나 이런 것들을 아마 허가 조건으로 붙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그렇게 굉장히 되면 이제 당장 내부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죠. 방송 제작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신경 거 많이 아니에요. 그죠? 써야죠. 신경 예. 쓰이는 거죠. 예, 예. 그게 자기 검열로 그렇게 될 작용을 것 하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그 기자들도 어쨌든 사람인지라 나의 보도 하나하나가 정권으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고 이런 보도로 인해서 내가 언제든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 기자가 이제 실제 경험담을 그 기자상 수상소감에서 얘기했는데 취재원한테 이제 자료 요청이나 이런 걸 설득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걸 너에게 주면 MBC 압수수색 당하면 내가 제보했다는 게 탄론하지 않겠냐라는 그렇지. 우려들을 실제 현장에서 취재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노리는 게 이런 효과들이잖아요. 그렇네요. 예. 언론에 대한 압박을 하면서 사람들이 언론에 어떤 비밀스러운 내용들, 정권의 비판적인 내용들 제보하는 것 자체를 위축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특정을 못하게 만드는 단지 거죠. 이게 지금의 어떤 문제가 MBC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기자나 언론사 집에 압수수색 들어가고 이러는 게 기자들 우리나라에 있는 기자들에게는 다 그것도 위축 효과가 그렇죠. 위축을 미치고 다 자기 검열에 걸려 있다 그러면 내가 이래도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다 그게 자기 검열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모든 기자들이 다 이렇게 자기 검열에 걸려 그렇죠. 있거든요. MBC만이 그러면 아니라, 예. 보도해야 될 걸 보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기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제보자한테까지 그렇죠. 예. 이게 압수수색이라는 게 이게 걸려드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제보 들어올 게 제대로 안 들어오면 고발도 안 될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러다 보면 결국 피해자가 되는 국민이 되는 거죠. 방심위에 제재하는 거 보면 라디오 프로그램 나온 패널들의 발언까지도 문제는 그렇죠. 그렇거든요. 예.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조심합시다. 지금 그 이제 최근에 그 김건희 대통령 부인이죠. 예. 김건희 씨 그 디올백 명품 수수가 최근에 이제 그 서울의 소리가 이게 유튜브 방송이 아니라 이제 언론사더라고요. 인터넷 언론사인데 예. 거기 보도가 됐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MBC는 보도를 안 한 거죠. 인용 보도를 나중에 했나요? 나중에 인용 보도를 했죠. 예. 그 그게- 화면도 썼나요? 그러면? 네 화면도 써서 인용 보도를 했는데 뭐 인용 보도 시점이나 이런 건 방송 아마 유튜브로 방송되고 한 좀 조금 어느 정도 있다가, 시기가 지난 예. 다음에 이게 이슈화가 되고 뭐 검찰에 고발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제재가 MBC 가 두려운 건가요? 제재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 프레임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MBC에서 이 사안을 가장 먼저 보도했다라고 했을 때 한번 네. 생각해 보시면 파장. 지금의 어떤 정치적 국면 이런 것이 이렇게 형성됐을까? 저는 달랐을 거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MBC에 대한 공격을 초점으로 맞춰서 또 MBC가 뭔가 정권을 뭘 하기 위해서 함정 취재까지 했다 이런 식의 프레임 만들면서 몰카 이게 공작의 몰카 대표적인 공작의 언론사. 프레임이 예. 지금은 사실 몰카 공작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먹히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예. 여사가 이런 명품백을 그냥 일반인으로부터 이렇게 수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분노들이 큰 상황이 그렇죠. 됐는데 아마 MBC가 이걸 MBC에서 제일 먼저 보도했다고 하면 공영방송 MBC의 몰카 공작의 프레임으로 이게 본질이 흐려졌을 가능성이 강하게 몰고 높다라고 갔겠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우려 그런 것들이 아마 이 보도를 처음에 할지 말지 결정한 그런 수뇌부의 고민 아니었을까 근데 제가 사실 그 결정 과정에 뭐 개입이 돼 있거나 이렇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아마 그런 게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서울의 소리에서 방송한 그 장인수 보자 보니까 원래 이제 네네. MBC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이 장인수 기자는 그 외신 기자 클럽 회견을 보니까 작년 11월 경인가 나와서 이제 서울의 소리에서 이걸 방송을 했는데 MBC에서는 뭐 좀 뭐 보도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더라고요. 예,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도 그 과정이 어땠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 과정이 사실 내부적으로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수뇌부 몇몇들간만 이제 취재 과정을 좀 설명하고 논의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인수 기자가 사표를 낸 이후에 사실 좀 그런 사연들이 좀 있었구나라고 내부적으로 좀 알려진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안 알려졌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장인수 기자 입장에서는 좀 보안을 지켜가면서 취재를 했겠죠. 그래서 모든 보도국 구성원들이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 자체도 사실 몰랐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뇌부 입장에서는 이 보도를 MBC의 이름으로 이게 MBC가 보도를 안 한다고 해서 진실이 감춰지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먼저 이것을 보도할 것인가. 어차피 이제 다른 방송사들도 다 인용 보도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근데 아마 다른 방송사의 인용 보도보다 MBC가 더 많이 인용해서 그런 보도했을 건가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치적 국면에서 이게 크게 논쟁이 되면서도 사실 다른 방송사들은 디올백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는 거에 대한 약간 주저함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국면에서는 열심히 좀 보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한번 뉴스데스크가 어떻게 이걸 보도하는지를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좀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직은 쫄지는 않았다. 쫄지 않았죠. 쫄면 지죠. 제가 아까 그 MBC는 회계 투명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MBC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MBC는 그 기자는 내부 구성원들의 색깔이 참 다양해요. 빨주, 노초, 파란 뭐 물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무슨 그 사주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선후배지만 자유스럽게 얘기하거든요. 어떨 때는 막 씩씩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래갖고 이 안에서 칼발한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그 내부에서 토론 과정, 공론 과정이 이루어지지 누가 뭐 이리가 저리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MBC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 MBC라는 조직이 되게 오늘 이제 일사불란한 MBC 띄우는 분위기인가요? 아니 뭐 혼날 부분도 많죠. 저희 부족한 점도 많은데 뭔가 일사불란한 조직처럼 자꾸 프레임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실 아니겠죠. 실상은 예. 그렇지 않거든요. 어느 기자가 어떻게 보도하냐에 따라서 또 색깔이 달라지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죠. 근데 아까 송 CP님 아까 저 노조 언론 노조 위원장 나온다 그러니까 쓴소리 할 얘기가 아까 한 마디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쓴소리? 예. 아까 방송 전에 무슨 해줄 얘기가 있다고 항상 MBC를 전부 다 신뢰하는 건 아니다. 아, 뭐 이런 예, 할 얘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그 바깥에서 MBC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특히 보수 쪽에서 이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가 이제 좌파 방송이라는 건데 좌파 방송이다 또 호남 사람 많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 진짜 악의적인 프레임이에요. 그 MBC는 방송 강령이 있습니다. 같이 우리 구성원들이 정한 방송 강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우리 지향 그 방향으로 가는데 방송 강령 안에 우리 인권, 소수, 사회적 약자, 노동, 복지, 환경, 기후 다양하게 들어 있어요. 응? 우리 이제 글로 가는 건데 그걸 보고 그걸 보고 저 뭐 좌파다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만 얘기하면 PD 수첩이 광우병 그 보도했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자꾸 광우병 사태가 MBC PD 수첩 보도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자꾸 그래서 MBC 무슨 불순 세력처럼 사회 그 혼란을 부추기는 그런 집단처럼 자꾸 매도를 하시는데 광우병 사태의 본질은 MBC PD 수첩 보도가 아니고요. 이명박 정부가 그 부시 정부에게 굴욕적인 협상을 한 겁니다. 예? 불평등한 굴욕적인 그 협상을 해서 대만도 일본도 다 수입하지 않는 그때 광우병에 그 위험한 우리는 다 개방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 우리 국민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들고 났던 거예요. 그게 본질이지. MBC 보고 그 PD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여기다 어떤 부정적인 걸 자꾸 씌워요. 계속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파장이 커지면서 사실 재협상도 진행되고 그랬었죠. 그럼요. 그래서 우리 그게 건강 성- 지킨 거거든. 그게 성과죠, 네. 사실은. 그리고 뭐 호남 이런 얘기는 저 입사할 때부터 제가 2003년에 입사했는데 아, 그래요? 87년에 그때부터 입사했는데 돌던 똑같은 찌라시가 지금도 20년 돌아요. 넘게 지금도 돌아요. 그 어르신들 카톡에서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이호찬 명백한- 본부장은 어디세요, 고향이? 서울이에요. 서울이요. 이걸 밝혀야 되는 것도 되게 아니 말로는 이거 확인해야 돼, 이제 앞으로. 내가 억울해서 이 얘기는 하나 해야 될 거다. 잠깐만 이 시사매거진 2580 할 때 그 고엽제 있지 않습니까? 파월 용사들, 파월 장병들 고엽제 후유증이 자기 2세한테도 이게 뭐가 대물림이 돼요. 그걸 취재해서 2580에서 보도를 하고 뉴욕 그 방송 페스티벌도 나가서 거기 진출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취재를 해보니까 그 전국에 있는 고엽제 피해자들 쫙 와서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파월 장병들이 뭡니까?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남의 나라 전쟁터 다녀온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서 뭐 일단 고엽제 휴직 얻은 사람들인데 국가가 돌보질 않았어요. 국가가 돌보질 않았다니까.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었어요. 그걸 저희가 보도를 했다고요. 저희가 보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로 그 치료라든지 보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고엽제 그 피해자들 그 처우라든지 굉장히 괜찮아요. 국가가 잘 돌보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면 저희가 그때 이를테면 좌파 방송의 경우는 왜 고엽제 피해자를 하겠습니까? 이분들이 국가에서 관심 밖에 있는 약자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보도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국가가 돌보기 시작했던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고 한참 지났는데 MBC 앞에서 고엽제 전화해서 뭐 가스통 들고 와갖고 좌파 방송인이 빨갱이 이러는데 저 굉장히 억울하더라고요. 저희 보도 때문에 알겠습니다. 고엽제 피해자 여러분들 예. 좌파도 아니고 좀 좌파 아니에요. 가짜 프레임이에요. 좌파도 아니고 외부를 우파도 안 아니고 저희 진실파다. 방송이 없었으면 진실파. 고엽제 전후에 그만한 대우 못 받았습니다. 진실파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더 그래요? 노력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저희가 내부가 이념적으로 뭔가 갈라져 있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자, 확실하게 자, 아니 억울하더라니까 그때. 좋습니다. 입장을 그 지금 이제 언론노조 MBC 본부장 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작년 3월부터 해서요. 이제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 이제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네네. 그러면은 새 정부의 뭐 그 홍보 라인이나 네. 방송국이니까 아니면은 뭐 방송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네. 이런 사람들하고 혹시 교류가 있습니까? 같이 식사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럴 일은 없죠. 그런 일 전혀 없습니까? MBC 노조를 어떻게든 때려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라서. 교류는 전혀 없는 네. 거네요. 네.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위원장 되기 전에
이제 정치팀에서 국민의힘 출입 아, 기자를 그랬어요? 2년 반 동안 했어요. 그래서 대선 이후까지 해갖고 저는 사실 그때만 해도 뭐 이제 이전 정부에 대한 뭐 국민적인들의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고 어떤 국민의힘이 전 정권을 비판하면서 뱉었던 그 수많은 말들을 옆에서 쭉 지켜봤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이렇게 한순간에 돌변할 거다라고는 사실 상상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 어떤 말 전 정권의 바꾸기. 내로남불 프레임이나 뭐 유체이탈 합법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결국 그걸로 국민들이 설득해서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 걱정됐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내 예. 정말 그 지역을 돌면서 유세를 하잖아요. 예. 그 유세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념 얘기로 음. 올인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까지 진짜 많이 계속 따라다니셨겠네요. 저는 이제 지휘하는 역할이니까 아. 안에 내부에 있었고 이제 현장 기자들이 그렇군. 현장에 나가서 그런 것들 듣고 저희는 기사가 오면 데스킹을 보고 이런 역할을 했죠. 그런데 유세 내내 정말 이념 이야기만 하더니 정말 정권을 잡고 났더니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정권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의 어떤 최소화를 너무 빨리 저버린 것 같아서 자, 그러면은 그 국민의힘을 출입을 하셨는데 네. 그쪽 사람들하고는 친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예, 예. 노조위원장 되고 나서도 가끔 연락하거나 저는 식사하거나 잘 안 해요. 국힘에서 좀 보도 좀 잘 좀 하게 좀 분위기 좀 잡아줘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얘기조차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고 그래요? 어떻게든 MBC를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어. 생각하는 기류가 있으니까 거기에 내부의 상식적인 인사들도 예, 그런 그렇게 언어한 이제 대놓고 뭐 얘기는 사실 못하는 상황. 그런 세력은 예. 아예 찾아볼 수도 없고 네. 잘못 또 접근했다가 또 내부적으로 네네. 찍힐 수도 있고 예, 그런 예. 거예요. 지금 이제 YTN 이제 민영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고 KBS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수신료 이제 분리징수 하면서 이제 이게 뭐 고사시키려는 분위기 아닙니까? KBS를? 그렇죠. KBS 뭐 지금 뭐 그 ETV도 수신료 얘기하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방통위가 그때 설명 자료 내면서 예. 수신료는 사실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분리징수하면 마치 안 내도 되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사기를 치고 또 보도자료 통해서 안 내도 뭔가 추가 조치는 방통위에서 KBS에서 하려고 해도 방통위가 뭔가 제재시키겠다. 그래서 수신료를 안 내도 제재를 안 하겠다는 정부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KBS 경영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어렵게 만들어진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면서 거기서 바른 말하던 사람들을 밖으로 내쫓는 수단으로 지금 삼고 있다는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얼마 전에 아마 K 본부장님한테 들으니까 이제 수신료 분리 작업을 위해서 기존의 구성원 한 200명 가까이를 이제 수신료 관련 업무로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울 전 지역에 있는 지사로 보내서 사람을 새로 뽑는 게 아니네요. 예, 아파트 단지로 뭐 몇백 개씩 이제 맡겨갖고 그 작업들을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한테 부당하게 전보시켜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보도국 사람들도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포함돼 있겠죠. 그래서 MBC가 과거에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에 수많은 부당 정보 통해서 외부에 쫓겨나서 보도와 마이크를 뺏기고 이런 과정들이 KBS에서 지금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심각하네요. 자, MBC도 지금 남의 일 아닙니다. 남의 일 아닙니다. 지금 이제 예전에 보니까 언제부터인지 그 오래 전부터 MBC도 민영화 얘기들이 조금씩 나왔었더라고요. 근데 실행은 안 됐었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거 보면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작년 이제 하반기에 하려고 하던 계획이 틀어진 거잖아요. 네. 그럼 아마도 지금 다시 MBC를 장악할 때 뭘 할 수 있을까를 엄청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고 일을 갈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보면 사실 MBC 민영화도 MBC의 자산이 좀 많은 편이어서 그리고 우리 방송법에 자산 10조 이상의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의 10% 이상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면 사실 MBC를 인수할 기업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정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MBC를 민영화시키려고 혈안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기업들이 10% 이상을 뭐 소유를 못 하게 돼 있다는 네네. 거죠. 지분 그 컨소시엄 그래서 아마 그 법을 바꾸려고 하든 법을 먼저 바꾸고. 근데 이제 컨소시엄 형태면 MBC 지배구조 확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딱 자기들이 원하는 MBC를 잘 장악할 수 있는 자본의 MBC를 넘기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데 어떻게든 방식들을 좀 고민하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제가 들은 일종의
찌라시류의 얘기는 YTN 인수 전에 국내 언론사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가 언론사들이 한 군데도 지원을 못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언론사들이. MBC가 매물로 나오면 MBC 인수전에 뛰어들라고 일부 거기는 포기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법적으로 먼저 고쳐야 될 상황, 법을 먼저 사안들이 개정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저희도 이게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사실 단정짓지는 않고, 저희 민영화라고 하면 우리 저희 언론아싸라는 프로그램을 쭉 네. 저희랑 KBS랑 YTN, TBS 위원장들이 모여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본 것 같아요. 네, 예. 거기서 이제 YTN 지부장이 얘기했는데, 민영화는 방송 장악의 외주화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무슨 뭐 공정성을 위해서 민영화를 하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하기도 하고, 결국은 공영방송을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종사자들의 뭔가 입김이 센 종사자들의 이제 어떤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이거든요. 지금의 네. 상황은 그것을 민영화에 넘겨서 어떤 내부의 권력 감시 기능을 항구적으로 약간 국박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이라고 보이고, 민영화를 해서 사실 시청자들, 국민들에게 무엇이 좋은 건가? MBC가 지금 공영방송으로 존재함으로 인해서 시청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 있는가? MBC에 세금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MBC는 그렇죠. 지상파를 받아서 사기업이죠, 방송하고 사기업. 있기 때문에 있지만, 사실상의 구조는 상법상 그냥 주식회사란 그렇죠. 말이에요. 예, 민간 기업. 지상파를 쓰고 있을 뿐이지 구조만 공적인 소유 구조인 거지, 실상은 자체적으로 돈을 벌고 굴러가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얘기 그럼 잘했네요. 이거를 왜 민영한테 넘겨서 국민들의 재산을 그냥 민영한테 사적 자본한테 그냥 팔아 넘기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논리로도 사실 용납할 수가 없고. 민영화의 수혜자가 누구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정권과 정권. 대규모 자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마치 무슨 MBC 맨날 옛날부터 정명 운운하고 뭐 공정을 위해서 민영화를 하겠다, 이런 헛된 논리들을 계속 퍼뜨리면서 주장한다는 것이 저희는 지금 용납할 수가 박문진이 지금 몇 퍼센트 가지고 있나요? 70%. 70%. 자, 민영화. 이게 공영방송, 공영언론이 정말 중요한 게, 그 MBC 같으면 오너 사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그 언론으로서의 독립, 언론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사주로부터 위로부터 압력도 없고요. 이거 없다는 거는 자본으로부터 독립돼 있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다는 거거든요. 예? 이런 언론은, 그러니까 이런 공영 언론이 있어줘야지. 그래야지 어떤 그 국민들이 그 세상을 보고 판단할 때, 예?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MBC 안에는 그 여러 가지 어떤 뭐 그 아까 보신 방송 강령이든지 언론 윤리라든지 뭐 보도 준칙이든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아까 바이든 날리면서 이 안에 윤리 다 따져가면서 합니다. 지금 만약에 민영화 같은 이제 시도를 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이제 구성원들끼리 좀 조직을 싸워서 해서 막아야죠. 싸워서 막아야 민영화는 될 절대 거죠. 용납할 수가 없고. 지금 다른 이제 KBS 위기나 이런 데 대해서도 그 같은 그 노조끼리 이렇게 연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나요? 어쨌든 언론 노조 산하에 각각 언론 있기 노조에,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거 알리기 위해서 연대해서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는 그렇군요. 거고, 예.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함께 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공영방 정보 맨날 1공영 다민영 이 얘기 하는데, 예. 공영이 2개 있다고 해서 국민들한테 손해 날 것이 없고 3개 있다고 해서 손해 날 게 없어요. 그리고 공영이 복수로 있어야 공영끼리도 경쟁을 하고요. 그렇게 돼야 SBS 민영방송 SBS도 공영적인 성격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민영이 다수가 되면 예. 전반적으로 방송의 공영성은 다 같이 후퇴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흔들리면 다 저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인 이쪽 다 흔들리면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왜곡되고 거짓된 조작된 정보가 그만 보도가 많이 나오게 되고 이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유튜브 같은 걸 보면은 지금 정부가 구상하는 게 1공영 다민영. 다종편 그럴 수 있죠. 그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잘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네네네. 오늘 뭐 특별히 더 덧붙일 얘기가 없으면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 후배들도 잘해야 되지만 잘할 겁니다. 그리고 MBC를 지켜주시는 것이 공영언론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입니다. 근데 MBC를 지키는 거는
많이 봐주시면 됩니다. 신뢰도가 높을수록 많이 볼수록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자, 이제 그만 여기까지 하고 네. 내부에서도 더 열심히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되고. 네, 응원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네. 이호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BC 지켜주십시오. 네.